안녕하세요.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입니다. 프랑스 아이처럼 11번째 시간. 오늘은 죽지 못해 산다? 프랑스 여자들은 왜 남편 욕을 하지 않을까? 입니다. 쌍둥이 부모는 이혼 확률이 높다고들 한다. 맞는 통계인지는 몰라도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쌍둥이가 태어나고 몇 달이 지나도록 사이먼과 나는 연신 다투기만 했다. 한 번은 말다툼 끝에 사이먼이 내게 리바베이티브? 라고 말했다. 무슨 뜻인지 몰라 사전을 찾아보았다. 매력이 없고 정남이 떨어지다 라고 되어 있었다. 아, 나는 곧장 사이먼에게 따지고 들었다. 뭐? 내가 매력이 없고 정남이가 떨어진다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다고 해도 그런 말을 던지다니 비열하기 짝이 없다. 나는 교양 있는 사람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 말 대신 집안 곳곳에 경고문을 붙였다. 사이먼을 열받게 하지 마시오. 부모들도 잘 볼 수 있도록 공용 화장실 거울 위에도 하나 붙였다. 너무나 지쳐있던 나머지 우리가 실은 너무나 피곤해서 싸운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나는 그의 생각 같은 건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 보나마나 네덜란드 축구 생각이겠지만 어쩌다가 귀한 여가 시간이 생기면 사이먼은 침대에 누워 잡지를 읽었다. 혹여 말이라도 걸려 하면 내게 매몰차게 쏘아붙였다. 지금 당신이 하려는 말이 이 뉴요커 기사보다 더 재밌겠어? 어느 날 깨달음이 찾아왔다. 우리 부부는 꽤 조화롭게 사는지도 모른다. 사이먼은 짜증을 잘 내고 나는 짜증을 잘 만드는데 도사니까. 나는 짜증나게 만드는데 도사니까. 사이먼에게도 내 생각을 말해주었다. 당시 우리는 어떤 사악한 기운을 내뿜고 있던 게 분명하다. 아이가 없는 한 부부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4일 만에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심하고 돌아갔다. 가족과 주말 여행을 다녀온 후에 빈마저 비장하게 자신의 계획을 말해주었다. 난 아기 안 낳을 거야. 아이들은 너무 어려워. 우리 부부에게도 밤 데이트가 필요한 걸까? 우리가 프랑스에 거주하기 시작한 이래 미국에선 밤 데이트가 위태로운 부부관계의 해법처럼 자리 잡았다. 배우자가 미우세요? 그럼 밤 데이트를 하세요. 아이 목을 조르고 싶으세요? 나가서 외식을 하세요. 오바마 부부도 밤 데이트를 한다. 심지어 사회학자들도 밤 데이트 효과를 연구한다. 캐나다에선 부부만의 여가 활동이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고 활력을 되찾아주며 양육에도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부부들은 정작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물론 문제는 집중 육아다. 가족의 최우선 순위가 아이의 발달 속도가 되면서 다른 요소들은 소홀해진다.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부부끼리 시간을 보내는 건 꿈도 꾸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미시간에 사는 한 화가는 아이를 단 한 번도 남의 손에 맡긴 적이 없다고 했다. 우리 애는 저체중인데다 굉장히 예민해요. 그런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순 없죠. 쌍둥이를 낳고 담당 의사는 다시 한번 출산 후 재교육 처방전을 써주었다. 출산 후 1년이 지났는데도 내 허리 둘레는 여전히 불룩했다. 일부는 지방, 일부는 늘어진 살, 일부는 정체불명의 물질이었다. 솔직히 뭐가 들었는지 나도 잘 알 수가 없다. 지하철을 탔는데 연세 지긋한 노부인이 자리를 양보한 적도 있다. 내가 임신 중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프랑스 여성들이 모두 출산 후 재교육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다수가 받는다. 안 받을 이유가 없다. 의료보험이 모든 비용을 다 대주는데 마다할 필요가 없다. 흰색 보험 가격까지 포함해서 심지어 배가 치골 아래까지 늘어지거나 성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복벽 성형 비용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와, 프랑스 정말 충격적이네요. 부럽기도 하고. 프랑스에선 부부만의 질 높은 시간은 나중 일로 치부되지 않는다.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식의 양가적 감정도 없다. 이들은 매우 단호하다. 아이에게 올인하다간 자칫 결혼 생활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인 듯하다. 상당수의 부부들이 아기가 태어난 후 몇 년 이내에 이혼하는데 다 이유가 있다. 모든 게 변해버리기 때문이다. 한 기사는 꼬집는다. 그동안 읽은 프랑스 육아서의 중심에는 부부가 있다. 양육 관련 웹사이트에도 임신이나 육아 못지않게 부부에 관한 글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아이가 부부라는 우주에 침공해 들어와선 안 된다. 가족의 균형을 이루려면 부부만의 사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소아과 의사 엘렌드 레스니데르는 자신의 책에서 강조한다. 아이는 자기 부모에게도 업무, 집, 쇼핑, 자녀 외에
다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갈등 없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해할 수 있다. 아이가 나면서 어느 순간 부부의 공간이 아니라 저와 아이의 공간, 그리고 남편 딸의 공간, 부부라는 존재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엄마와 아빠만 있네요, 우리 집은. 아침에 침실로 뛰어드는 아이가 없는데도 프랑스 여자들은 미국 여자들보다 불평할 거리가 더 많아 보인다. 입법기관이나 대기업 임원의 여성 비율 같은 양성평등 지표에서 프랑스는 미국에 뒤처져 있다. 남성과 여성의 소득 차도 크다. 양성 불평등은 가정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여자들은 가사와 육아에 쏟는 시간이 거의 남성의 2배에 달한다. 그런데도 왜 프랑스 여자들은 남편에 대한 불만이 더 적어 보일까? 미국 친구들은 틈만 나면 불만을 쏟아놓는다. 해달라고 요구할 때까진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다. 양말을 뒤집어 놓는다. 어머 우리 집. 수건을 엉망으로 쓴다. 어머 우리 집. 등등. 친구들은 이메일로 저녁 파티에서 점심시간에 서로 불평을 늘어놓는다. 노력 면에서는 사이먼에게 큰 점수를 줄 수 있을 듯하다. 빈을 데리고 여권 사진을 찍겠다며 시내로 나간 사이먼은 어린 사이코패스 범죄자처럼 찍힌 빈의 사진을 들고 돌아왔다. 그러나 쌍둥이가 태어나자 사이먼의 이런 무능력이 뿜어내던 매력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가 샤워를 하면서 비싼 영어 잡지를 읽어도 손목시계에 초침을 부러뜨려 놓아도 더 이상 사랑스럽고 신비롭게 보이지 않는다. 오렌지 주스를 따르기 전에 병을 흔들지 않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싶다는 욕망이 모락모락 올라오기도 했다. 저도 저희 남편이 아기 유아식 처음 만들 때 소금이랑 후추를 쳐서 왕창 만들어놔서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자기 말로는 너무 밍밍해서 맛이 없을까봐 소금과 후추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참 마침표를 찍고 싶은 욕망이 모락모락 올라오기도 했는데, 그런데 프랑스 여자들은 어떨까요? 이상하게도 비슷한 연배의 프랑스 여자들에게서 이런 식의 불평을 듣는 일은 거의 없다. 이쪽에서 꼬치꼬치 캐물으면 어쩔 수 없다는 듯 자기 남편도 옆구리 찔러야 겨우 집안일을 한다며 어색한 미소를 짓는 게 고작이다. 남편은 주로 소파에 쉬고 자기만 모든 일을 떠맡는 것 같아 속상하다는 여성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미국 여자들처럼 남편이 뭘 하고 뭘 안 했는지 머릿속에 집계를 내고 저장을 해두고 계속 주시하는 끔찍한 침묵의 과정을 반복하진 않는다. 그들 역시 피곤하고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반사적으로 남편을 탓하지 않는다. 적어도 우리처럼 도끼를 품고 비난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어쩌면 프랑스 여자들이 사생활을 떠벌리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주변의 프랑스 여자들은 힘들어 보일 때는 있어도 분노의 날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프랑스 여자들은 자기들이 열악한 취급을 받는다고 여기기보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남자를 선천적으로 보물을 고르고 식탁보를 구입하고 소아과 검진 일정을 외우는 일에는 영 소질이 없는 다른 종족쯤으로 본다는 말이다. 프랑스 여자들은 양성 간의 차이를 더 많이 인정하는 것 같다. 남자가 여자와 똑같이 꼼꼼한 주의력과 기민함을 갖고 태어났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프렌치 시크의 저자 데브라 올리비에는 말한다. 남편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잘하는데 난 도저히 못하겠어. 까미오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미국판 강경 페미니즘과는 양상이 다르다. 하지만 상황을 한결 매끄럽게 만들어준다. 프랑스 여자들은 50대 50의 평등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물론 상황은 계속 변화한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의 엄마들은 현실 속에서 균형을 찾아가는데 더 많이 신경 쓴다. 세 자녀를 둔 컨설턴트 로랑스의 남편은 주중에 장시간 근무를 한다. 반면 로랑스는 아이들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전환했다. 둘은 집안일을 어떻게 배분할까를 두고 주말마다 충돌했다. 결국 로랑스는 매주 토요일 오전 합기도를 배우러 가라고 남편을 떠밀었다. 그 뒤로 남편이 한결 느긋해졌다고 한다. 로랑은 자기가 설령 집안일을 조금 더 하게 되더라도 남편이 유쾌하고 차분해지는 쪽이 훨씬 낫다고 말한다. 프랑스 여자들은 집안일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더 많은 자유시간을 만들어냄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능숙해 보인다. 게다가 무엇보다 연간 휴일이 미국보다 무려 21일이나 더 많다. 양성평등까진 아니어도 여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게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도 풍성하다. 출산휴가는 국가가 지원하며 크래시나 보모에게 아이를 싼 값에 맡길 수 있고 3세부터는 어린이집이 무료다. 세금 공제와 비과세 혜택도 많다. 여성에게 직업상 수혜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도움을 줌으로써 경력과 자녀 모두 포기하지 않아도 되게 해준다. 사이먼과 나는 시골에 사는 엘렌과 윌리엄의 집에 초대받았다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다. 그 둘은 부모로서 헌신적이다. 하지만 매일 저녁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는 음악을 듣고 와인을 마시며 분명한 어른들의 시간을 보낸다. 부럽네요. 우리는 아이들 씻기고 재우면 둘 다 그냥 뻗습니다. 주말이면 윌리엄은 아이들과 함께 일찍 일어난다. 우리가 갔던 그 주말 아침에 윌리엄은 집 근처 빵집에서 딱딱한 바게트를 사왔다. 아이들과 함께 서투르게 빵을 자르고 달걀 프라이를 구웠다. 엘렌은 흐트러진 머리에 잠옷바람으로 내려와 식탁에 앉았다. 와, 나 이 바게트 정말 좋아. 엘렌은 빵을 보며 천진하게 외쳤다. 단순하면서도 달콤하고 솔직한 말. 나는 평소 사이먼에게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있는가 생각했다. 나라면 빵을 잘못 사왔다거나 주방을 마구 어질러 놓았다고 잔소리를 퍼부었을 것이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너그러운 감정을 품는 일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 순간 기쁨으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않았다. 적어도 아침 첫 순간에 그런 적은 없다. 소녀 같은 기쁨. 그 단순한 희열이 우리 부부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노란 꽃이 가득 핀 들판을 거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사이먼에게 그 바게트 이야기를 건넸다. 사이먼도 말했다. 그래, 우리 사이에는 나 이 바게트 정말 좋아가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 그의 말은 옳았다. 우린 정말 그랬다. 뭔가 회복의 기미가 보이는군요. 우리 시간 좀 다른 것 같네요. 프랑스 아이처럼 11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우리 12번째 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13번째, 14번째. 이 책을 함께 완주해 보도록 합시다.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였습니다. 안녕.